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5명 전원이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일괄사표 제출 후 배경과 파장, 여상원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5명의 수석, 그러니까 뭐 안보실이라든가 정책실은 빼고 이렇게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란 뉴스인데 이렇게 지금 급하게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워낙 지금 민심이 이번 부동산 문제로 촉발됐는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어젠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까지 같이 터졌죠. 이게 물론 부동산 문제하고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문제는 다르다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이게 전혀 돌아가는 그 바퀴가 완전히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저는 그 부동산 담당하는 그 수석들, 그러니까 그다음 그리고 장관,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이 정도가 경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이 5명인가요? 그래서 수석이 5명인데 강기정 정무수석 있죠. 김조원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해숙 인사수석. 그리고 김현명 사회수석. 그리고 경제를 담당하는 이호성 경제수석. 이렇게 5명이. 그러니까 5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민정수석은 사실 민정이지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이 있었어요. 집을 팔았네 안 팔았네 2억 올려서 팔았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부인 탓으로 딱 또 그러니까 옛날에 조국 전 장관이 부인 탓으로 나는 집안 문제는 잘 모른다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 정권 사람들은 이건 뭐 나쁜 일 나오면 전부 다 부인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하는 거 자기는 몰랐고 좋은 일은 자기가 전부 다 알아서 하고 이런 느낌을 줬어요.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아주 스타트를 끊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김조원 수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동산 문제, 이런 증세 문제 여기에 관해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대통령보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전국 쇄신, 도저히 이래 놔둬서는 지금 여론조사 하나에 의하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 미통당 후보 누군지 모르지만 될 거라고 할 정도니. 그렇죠. 야권 통합 후보에다 찍겠다는 게 민주당 후보보다 찍겠다는 것도 훨씬 높아졌고. 지금 몇 달 전만 해도 뭐 미통당하고 더민당 지지율 차이가 뭐 15, 20배 이렇게 났거든요. 지금은 0.8%까지 0.8% 쫓아왔는데 그것도 뭐 샤이 또 미통당도 있고 그다음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개판 쳐도 40%가 나오거든요. 옛날 박근혜 때 콘크리트 지층 나오듯이 35% 40%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 지지율 0.8%하지만 이걸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비롯한 지금 집권층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때 국면을 좀 더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왜 물을 끓일 때 물 얼을 때 인계점이 그 인계점이 중요한 게 물 어느 온도하고 물인 온도하고 차이는 얼마 안 돼요. 0. 몇 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얼어버리면 그 얼음 깨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요. 끓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 끓는 것도 마찬가지고. 100도 99.9 그러니까 그 0.1도 차이인데 하나는 불불 끓고 한쪽은 그냥 뭐 뜨거운데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나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건 도저히 지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은 집도 팔았잖아요. 그 양반은 2개를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무주택자 됐어요. 조금만 버텼으면 김조원이랑 버텨가지고 아파트 2채를 그냥 유지하게 됐어요. 김조원 뭐 수석은 집은 수석 자리는 없어진데 집은 그대로 살아남았네요. 그 사람은 아파트 한 채가 수석 자리보다 더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식이 항상 내로남불 맨날 이야기하지만 이번 부동산 문제에서 이 집권 여당이나 그 청와대 수석들이 한 행태가 완전 내로남불이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때까지 뭐
진보에 대해서 기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뭐 집은 가지고 있지만 빨리 이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하는 행동이 전혀 거기에 안 맞는 욕심만 차리는 뭐 자기들이 그 미통당이나 가진 자들 욕하면서 하는 행태는 더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청와대도 지금 8명이 안 팔고 있습니다만은 비서관 수석급이 107명인가 되는 1급 이상 그러니까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이 부동산하고 금융정책을 담당한 사람 중에 37명 뭐 36%가 다 2채 3채를 갖고 있고 국토부 1차관 기재부 2차관 이런 사람들은 이 정권 3년 동안에 오른 값만 하더라도 10억 20억씩이 올랐어요. 평생 공무원 생활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는 것보다도 집까지 있는 게 그럼요. 잠시 욕먹더라도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세우니 자기 집 내려갈까봐. 떨어지는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그건 못 본다는 거지. 자기 그러니까 집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23번 아니라 100번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 지금 23번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저는 우리 지금 청와대나 더민당 머리 좋은 사람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한 정책만 내놓느냐 이거야. 이거는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은 좀 작겠지만 실수를 가장한 고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23번 하면 그중에 몇 번은 맞아야죠. 정책이 효과도 있고 해야죠. 근데 김현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실수를 가장한 고의 아니냐. 고의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하니까 세금 폭탄까지 거기다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값을 올려갖고 누가 올리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이야기 그 말씀 하시니까 재난지원금 생각나는데요. 그 100만 원 받았다가 지금 얼마를 토해내는지 몰라요? 저 재난지원금 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달라 소리 안 했어요. 저는 70만 원 받았습니다. 저도 있는 그대로 받는데 기부하라 그래요. 나 기부 못한다.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줘놓고 왜 강제적으로 기부받느냐. 예. 그래서 저는 강원지사 최문순 씨. 최문순. 그 양반 말대로 쓰는 게 오히려 경제를 도와주는 거다. 그럼요. 써야죠. 다 썼습니다. 동네 슈퍼 다 썼어요, 그걸.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돈을 뿌리니까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실업수당 그게 2개월인가 3개월만 근무하면 있죠. 실업수당이 나온대. 네. 그건 나오면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네. 다시 구직 활동 좀 하는 것 같이 꾸민 다음에 또 2, 3개월 근무한대. 어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저한테도 뭐 근무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실업수당 받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정식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네. 실업수당 받는 게 훨씬 낫답니다. 네. 근데 그 실업수당을 결국 어디서 줍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줘야 주머니 될거 털어가지고 아닙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금이 어디서 나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반 뭐 근로소득세 이런 거 하면 반발이 심해요. 네? 물론 40%가 그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적으로 삼은 가진 자들 네. 이 사람들한테 매기면 꼼짝 못할 것이다. 이런 누구 머리에서 잘못된 계산이 나왔는지. 그래서 많은 서민들 표가 네. 많은 쪽에서 잘한다,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네 그렇게 네. 생각한 걸로 판단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게 1주택자까지 전부 다 폭탄을 두드려 맞췄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서민들이 다 죽어나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임대차 3법 할 때도 이걸 하면은 그 집 없는 서민들이 좋아할 것인데 나중에 효과 보세요. 제가 뭐 이거 보나 마나입니다. 그 집 없는 사람들 아예 이제 서울 시내에서 임대 못 들어가요.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경기도 저쪽에 가가지고 네. 싼 월세를 구하든지 하는 거지. 지금 서울에 벌써 임대차 3법 나오고 나서 전세 보증금이 2억, 3억씩 오른 데가 많아요. 아, 다 그러면 올랐습니다. 월세로 돌린다 하더라도 예. 엄청나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뭐 그런 분이 적겠지만 박수 칠지 몰라도 2년, 3년 후에 전부 다 경기도 저쪽에 그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출퇴근도 거의 불편한 데 가서 월세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사건들 또 국회에서의 뭐 일방통행이라든가 검언유착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드러난 거 여러 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 민심 이게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정권이
유지조차가 어려운 상황. 옛날 같으면은 과거 같은 밀라지 나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일본만 해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70 몇 년에 부가세 도입했거든요. 72년인가 되죠. 74년인가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78년이. 근데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도입해도 누가 속에 불만은 많지만 말을 못했는데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그 내각제고 민주제잖아요. 그래서 각 역대 일본 정권마다 부가세 도입하려다가 그때마다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그 내각제는 지지율 폭락하면 이게 선거 새로 합니다. 정권이 즉시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하다가 아마 지금 아베가 부가세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자기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 그래서 그럴 정도인데 세금 문제라는 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뭐 검언유착 그거는 사실 정권 가지고 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싸움이라 하지만은 세금 문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문제고 근데 이번 특히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집 한 채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젊을 때 열심히 그 맞벌이 하고 돈 좀 모아가지고 전세를 얻고 그 전세로 좀 외곽에 조금 싼 집 분양받아가지고 있다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좀 더 돈 모아가지고 좀 더 나은 데로 옮기면서 자기 집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돈 모아가지고 내주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번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나 못 나가 이러면은요. 이 사람 완전히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신발 던지고 대통령 의자에 대고 그다음 시내 중심에서 직장인들이 데모하고 이게 이렇게 일어난 거니까 이번 청와대가 이때까지는 그 편 잘 갈라가지고 영구히 집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아니네. 이거 완전히 놀란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거기 대변인 발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사표를 냈느냐 하니까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 뭐 이렇게 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너무 쌓여 너무 있으니까. 많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부동산 대란을 가져온 핵심적인 인물, 그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해온 사람이 김상조 정책실장입니다. 이 사람은 여차하면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는 대책이 수없이 책상 위에 있다. 계속 내놓겠다. 해가지고 결국 망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5명 뭐 갈아도 좋은데요. 이 사람들은 뭐 가르나 말으나 윤도한 뭐 국민 소통수석이 그 사람 간다고 뭐 나라가 그렇죠. 바뀔 것도 아니고. 근데 새로운 수석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책이 바뀔 것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상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을 사실 우리 그 여순시대 이야기 들어보면은 요임금이 밤에 민정시찰 하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임금이 나한테 무슨 의미냐 아무 의미 없다. 그래야 신하들이 저런 불충한 사람을 놔두냐 그러니까 요임금이 국민들이 정치를 잊고 살 정도면은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요. 칭찬해야 한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맨날 그러잖아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맨날 걱정한다고. 우리는 정권에 의해서 지금 5명 사표 냈지만 이 김상조가 가장 핵심. 너무 국민들이 그 청와대의 말 한마디, 법률 하나 너무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명 사표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 뭐 우리가 많이 비난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하신 김상조 수석의 머리에서 나올 거야 아마. 전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5명 바꿔가지고 미봉책으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응? 그리고 이게 대해서 있죠. 지금 대통령은 지금 이 23번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책을 낸 거에 대해서 효과가 당장 있고 없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 민심이 어떻게. 그런데 이런 법률이나 정책은 2,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그때 나라 망하면 책임질 거냐고.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더 진짜 정권 유지, 여기 정치인은 정권 유지 좋은데 그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김상조 수석에 대해서 있죠. 한번 재고를 해라. 네, 당연한 얘기고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하겠다는 생각인 것 이번에 같고 신호탄이죠. 이제 청와대 개편 그다음에 내각 내각 개편하겠죠.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각 개편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1순위가 아무래도 김현미죠. 원래 이분은 지난번에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 후보자가 또 하도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갖고 그대로 재활용된 케이스 아닙니까? 네. 김현미 장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 검언유착 사건 이게 지금 완전히 권언유착으로 이게 헛발질을 한 걸로 드러나 버렸다. 그럼 추미애 장관 그밖에 배수로 월부 지금 안보가 구멍이 펑펑펑 털렸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 아닙니까? 본인들도 무슨 국회에서 와서 얘기하면서 정경두 장관 자체도 국민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장관 자체가 군을 국민들이 안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장관이 그래도 좀 양심적이네. 거기에다가 이 강경화 장관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뭐 이분은 왜 있는지 모르는 분 아닙니까? 이분은 더군다나 전에는 관광회사 사장 역할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정상회담도 없잖아요. 그게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의협 뭐 그런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공짜로 방역 잘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한 일이 없어요. 방해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각도 어떻게 보면은 전면적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샤프를 해야 할. 예, 완전히 이번에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5명 바꾼 걸로 이걸 끝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정말 내각도 쇄신해야 되고 근데 좀 전에 그 추미애 장관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계륵이에요. 대통령한테는.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 사퇴를 했으면 추미애 장관 개혁 완수했다면서 이번에 바꿀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데 결국 며칠 전에도 뭐 윤석열 총장이 뭐 독재 뭐 이야기 했는데 여기서 추미애를 바꾸면요. 윤석열이 맞다는 느낌을 준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계륵이라는 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윤석열의 이게 오히려 윤석열하고 붙었는데 한판 그 싸움에 밀려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야 한다니까. 지금 추미애는 국민 밉상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추미애를 안 바꾸면은 다 안 바꾼 걸로 생각한다니까. 뭐 옛날에 조국 그렇게 임명 전에 그렇게 요구해도 뭐 끝까지 임명하던데요. 뭐. 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딴 건 모르겠는데 소신은 있더라고요. 항상 믿는 바는 끝까지 하고 그다음 나중에 사표 받더라고요. 학자 이 법률가들 좀 머리에 많이 든 사람들이 그걸 고집이거든. 그걸 다 소신이고 무슨 철학이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싹 포장을 해. 근데요. 법률가들이 참 그게 위험한 건데요.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자기가 어릴 때 잘했다. 맨날 칭찬 들었거든요. 네가 최고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기둥이다. 그다음 뭐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만 가고 그다음 고시 합격한 게 문재인 대통령도 22회 시험이니까 어려울 때였어요. 합격하니까 뭐 항상 최고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저는 법관을 하면서 있죠. 우리 항상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판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저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그냥 우리 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항상 자기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법조인 출신만이 아니라 사람 누구나 그래야 하는데 대통령이 뭐 이거는 고 교수님 더 잘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 정보 다 가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정보 보고 국정원 보고 검찰 보고 경찰 보고 들어오면요. 장관이 우습게 보인대요. 나는 네가 어제 저녁에 누구하고 술 마시는 거 다 알아. 우습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고집을 끊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렇지만 명군이 군이란 말을 쓰니까 왕조시대 같은데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그 영어로 플렉서블 그러죠.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유연성의 기초는 뭐냐? 국민이다. 자기의 모든 정책의 기초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좀 전에 말한 대로 고집불통이 나온다.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대통령도 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라. 그렇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 되고 구속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청와대 개편을 할 경우 사실은 비서실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노영민 씨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자기의 정치를 누구하고 상의하느냐, 대표 시절인가 후보 시절에 그때 노영민하고 한다고 할 정도로 신뢰를 했습니다. 신임이 깊은 정치 멘토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의 복심이 누구냐 하면 양정철이에요. 과연 양정철이가 복귀할 거냐. 지금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양정철이가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대선까지도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돌아가는 상황. 그래서 양정철의 컴백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핵심이 될 것 같고, 정무 같은 경우는 뭐 박수현 전 대변인이라던 분은 있잖아요. 충남지사 나오려고. 저하고도 친합니다. 예, 그러니까 패널로도 많이 패널 나오고. 같이 많이 사람이 참 점잖으시더라고. 또 민정 같은 경우는 김호수 전 법무차관, 저 감사위원 되려다 퇴짜맞아 했는데 이제 민정으로 잘 가게 됐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감사위원보다 같아요. 민정수석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예. 핵심은 양정철의 정치 그러네요. 컴백 예. 이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제가 한마디 묻고 싶어요. 고 교수님 볼 때 양정철 그 지금 무슨 연구소장인가요?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장도 그만두고 연구원장. 총선에서 이기고. 고 교수님 보시기에 그분이 됐을 때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뭐 워낙 정치적인 술수라든가 뭐 이런 책략이 능한기는 한데 이분이 됐을 경우 저는 국민적 이미지상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경륜이나 지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꼼수를 쓸 수는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게 얼마 전에도 양정철 씨가 누구하고 꼼수를 쓴 게 드러나가지고 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래서 많아요. 아까 지혜 경륜 그랬는데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지혜 경륜은 정치인이라면 그걸 가져야 하는데 못 가져서 문제지. 그런데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렇지만 그걸 머리 좋은 거를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국민을 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정파 이런 걸 꼼수를 쓴다는 평가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요 사람 보니까 재판을 하면서 봐도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예, 평생 절대 그렇게 안 살아오면요. 꼭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고 교수님하고 이 방송 전에도 제 의뢰인 한 사람 이야기했는데 아주 사회에 제일 그 바닥에서 일한 그 뒹굴던 사람인데 8년이 지나가지고 어제 찾아왔는데도 똑같은 짓을 하더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예?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면 우리 정치는 진짜 꼼수 정치가 될 수 있다. 삼류 정치, 예, 사류 정치.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도 뭐 사류입니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청와대 비서실장은 있죠. 대통령이 못하는 야당과의 협치의 어떤 이렇게 교류, 이렇게 밑에 물밑 교류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물론 정무수석이 있지만은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데 양정철 씨가 오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아까 그 지지율이 0.8% 차이라 했는데 이걸 빨리 깎아내려야지 다음 대선에 유리하다 요 생각만 할 줄 몰라요. 그럼요. 그러면요 협치라는 거는 지금도 협치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양정철 씨에 대해서 어떤 아까 민주연구원장 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한 정파에 뭐 그거에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사실상 다 컨트롤했죠. 총독 역할을 했죠. 예, 했는데 지금 뭐 투표 부정이다, 뭐 개표 부정이다 하는 것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 머리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다들 생각은 하고 있죠. 무슨 증거는 없지만. 그때는 민주연구원장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도 얘기했지만 그때도 부가세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뭐 이런 경부 고속도로 닦는데도 쓰고 그랬는데 그 반발로 그 철권 통치 시대에도 국민들이 반발해가고 결국 박정희 정권의 붕괴가 이 부가세 때문이라는 촉진됐을 가능성이 있죠.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그렇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종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금 폭탄을 매기고
또 부동산 정책을 가진 자에 대한 징벌로 이렇게 징벌이죠. 가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을 아무리 바뀐들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캠프 정부라고 하고 청와대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캠프 사람 쓰고 네.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든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전환이 없으면은 뭐 자기들은 국면 전환한다 분위기 사람 몇 사람 바꾸고 헌들 못 하겠습니까? 한다고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아까 재난지원금과 세금 이야기했지만은 재난지원금 몇 푼 받을 때 기쁨보다는 세금이 있죠. 엄청나게 낼 때 박탈감이 훨씬 크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세금 문제를 갖다가 가진 자들에는 징벌, 심지어 뭐 집 두 채 가지면 징역 6년 이하인가 뭐 처하겠다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한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들이 전원 사표를 냈는데 사람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바꿔야 하고 정책, 잘못된 정책,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뜻과 다른 그 정책을 대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래야 1년 10개월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하산길이 그나마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